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새로운 두 가지 개념을 들고 왔는데요. 원래는 제가 이제 계획적으로는 이제 극관성 모멘트에 대한 강의를 끝내고 극관성 모멘트랑 비슷한 그 연관되어 있는 문제 풀이를 하나 진행하고 그 다음 저 회전 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강의를 끝내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연습 문제를 이렇게 풀려고 했는데 문제를 보니까 이제 한 세 문제나 네 문제 정도가 이제 남았는데 또 이게 애매하게 한 문제, 두 문제 정도가 이 극관성 모멘트와 회전 반경 두 가지 그 개념들이 짬뽕돼 있는 그런 응용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조금 이제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극관성 모멘트랑 회전 반경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모든 문제들 한 세네 문제 정도를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 나가는 게 좀 더 좋은 강의가 될 거란 생각에 이렇게 한번 개념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뭐 극관성 모멘트랑 회전 반경 이미 뭐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사실 극관성 모멘트라는 것은 우리 FE11을 지금 위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 FE11에서는 극관성 모멘트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 정도까지만 나오고 정확하게 이 극관성 모멘트를 이용해서 뭐 단면을 설계해라 뭐 이런 것까지는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간단하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회전 반경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회전 반경이라는 것은 역시 뭐 지금 알아두면 당연히 좋죠. 지금 또 이제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는 지금 이제 공부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 회전 반경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어떤 진짜로 뭐 멤버를 설계할 때 우리가 압축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컴프레션 멤버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기둥 같은 것들 있잖아요. 주로 이제 압축력을 받는다라고 가정이 되는 그런 부재물들을 설계할 때 사용이 되는 어떤 그 재료에 대한 그 단면적에 대한 그 멤버에 대한 어떤 그 성질이다. 그 성질 중에 하나고 요것을 이제 따라서 이제 계속 트래킹하면서 이제 단면을 설계하는 어떤 그런 그 설계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의 그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지금 설계까지 아직 하지 않기 때문에 회전 반경도 사실 지금 다뤄봤자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어쨌든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오랜만에 또 개념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고 또 영상도 어느 정도 길이가 조금 좀 길어져서 조금 지루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앞에 또 신나게 이상한 말 하면서 떠드는 거는 또 스킵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해보면은 극관성 모멘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제가 영어로도 써놨는데 polar moment of inertia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극관성 모멘트와 polar moment of inertia라는 것은 확실히 다르죠. 이제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외력 모멘트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배워왔던 단면 2차 모멘트 같이 그 외력 모멘트를 받아내는 단면에서 반대로 이제 작용하는 그런 자체에서 발생하는 단면 발력 모멘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polar moment of inertia라고 쓴 것은 이 moment of inertia가 바로 뭐였냐면 우리가 단면에서 받아내는 그 내력 모멘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관성 모멘트라는 거 역시 어떤 힘이 생겼을 때 그 힘을 막아내주는 그런 어떤 발력 모멘트를 갖다가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폴라리라는 게 뭐냐면 이 폴라리 바로 이 극을 의미하는 건데 폴라 우리가 이제 북극성 하면 폴라리스라고 하죠. 이제 폴라리스 북극성 위에 있죠. 그래서 이 어떤 축이 위에 있는 축을 기준으로 갖다가 모멘트가 발생한다 했을 때 어떻게 그 단면이 이 축에서 발생하는 그 모멘트를 이겨낼 것인가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뭐 말을 굳이 길게 할 필요 없고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우리가 옛날에 저희가 재료역학에서 제가 3D가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겠죠 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때 그렸던 거 뭐 간단하게 또 한번 그려보면은 단면이 예를 들어서 직각사각형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림은 조금 대충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직각사각형이 단면을 이루고 있는 이런 길이를 가진 멤버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축을 이제 세 가지를 그렸었죠. 왜냐하면 3D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 포인트를 지금 정가운데 있겠죠. 정가운데 뭐가 있냐면 센트로이드인 바로 그 중심 포인트가 있겠죠. 도심의 포인트가 여기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항상 얘를 기준으로 X축을 그렸고 Y축을 그렸죠. 그리고 하나 이렇게 뚫고 나온 애가 있었는데 얘를 G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X축과 Y축과 G축이 있었을 때 이런 어떤 이렇게 이제 생긴 3D 입체를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가장 많이 다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때 뭐 힘이 위에서 떨어진다면은 P라는 외력이 만약에 이렇게 위에서 떨어진다면은 그렇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모멘트가 발생하죠. 그래서 위에는 들어가는 밑에는 튀어나오는 텐션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멘트가 생기고 X축을 기준으로 발생한 거니까 모멘트 X. 그러니까 이 단면에서는 이 모멘트 X, 이 P에 의해서 발생한 모멘트 X를 이겨주는 단면 이차 모멘트 IX가 반대나 혹은 이 단면 자체에서 받아내는 반력 모멘트를 유발해서 얘를 쌤쌤으로 0으로 만들어줘야 이게 움직이지 않게끔 설계가 잘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저번에 한번 말한 것처럼 이렇게도 떨어질 수 있죠. 이렇게 어떤 풍화중이나 지진력 같은 것은 이제 횡화중으로 옆에서 갖다 때리기 때문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때린다면 역시 이 Y축을 기준으로 이 위쪽 부분은 또 들어가는 컴프레션, 밑에는 튀어나오는 텐션의 힘이 발생할 것이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역시 Y축에 의해서 모멘트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이 Z라는 거에서 그렇다면은 모멘트 Z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때 가볍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 모멘트 Z라는 것은 제가 그때도 이런 어떤 모형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 Z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Z축으로 이렇게 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자, 이렇게 휜다면은 이렇게 모멘트가 생긴다는 것은 이렇게 비틀림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 비틀림 현상에 대한 모멘트를 받아내는 모먼트 오브 이너샤가 바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극관성 모멘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관성 모멘트라는 게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폴라라면은 극이다. 극이라는 것은 위쪽을 갖다가 향하는 그 축을 갖다가 말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위를 향하고 있는 축이 여기 하나도 없죠. 뭐 Y축이 있지만 Y축은 아니고, 사실상 이 Z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림을 잘 이렇게 세워서 G축이 꼭대기를 향하는 그런 어떤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제가 그림을 조금 크게 그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G축을 이렇게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돼 있고 Y축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이제 저 단면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대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 밑으로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잘랐다는 표시를 이렇게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 G축이 지금 위를 향하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이 G축을 갖다가 폴라리라 해가지고 극을 향한다 해서 P축이라고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P축이라고는 안 하고, 왜냐면 우리가 모먼트 오브 이너샤 할 때 X축에서 일어난 것을 X축에서 일어나는 단면 2차 모멘트를 IX라고 표현하고, 얘는 Y축에서 일어났으니까 IY라고 하잖아요. 폴라 모먼트 오브 이너샤는 IP라고 하기 때문에 얘를 그냥 우리가 극을 향한다, 위를 향하니까 P축이라고 한번 이렇게 정해봐도 될 것 같다고, 이런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역시 단면 2차 모멘트에서 계속 배웠던 것과 같이 여기 어떤 이 단면, 지금 우리가 이 단면을 보고 있는 거니까 이 단면을 우리가 또 DA라는 미소의 면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떤 프로퍼리를 갖고 얘가 이 G축에서 발생하는 그 단면 2차 모멘트를 만들어내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밑에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i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인테그랄에 항상 우리가 만약에 x였다 그러면은 여기다 y제곱의 da를 썼었죠. 그리고 iy였다 하면은 x의 제곱의 da였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였냐면은, 어떤 요런 da라는 면적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y축에서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쵸? 그리고 x축에서 만약에 단면 2차 모멘트가 생긴다면은 x축을 기준으로 da라는 미소 면적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축을 기준으로 이 미소의 면적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갖다가 제곱한 다음에 미소 면적을 전체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모먼트 오브 이너샤 값을 구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은 이 x축도 아니고 y축도 아닌 이 Z라는 P라는 축에서 발생한 그런 모멘트를 말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얘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떨어져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요 길이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R이라고 이렇게 잡아보자는 거죠. 자, 제가 지금 그림이 조금 애매해서 사실 요 Y축이라는 것은 이렇게 평행해야겠죠. 그러니까 요 사각형의 윗변과 밑변과 평행한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려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축을 먼저 그려가지고 그런지 단면을 먼저 그리고 축을 그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헷갈리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그려야 되는 게 중요한지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랬다면은
이렇게 밑에 제가 식을 쓴 거와 따라서 식에 쓴 거에 의하면은 IP라는 것은 그러니까 IZ라는 것은 그쵸 Z축에서 발생한 그 단면 이차 모멘트라는 것은 결국에 이 X와 Y처럼 이 축에서 그 회전을 받게 되는 그 기준 축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제곱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R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R이라는 값이 애매하지만 우리가 사실 저 애매한 값을 풀어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서 풀 수 있냐면은 이 X축을 기준으로 이 X축에서 DA까지 떨어져 있는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Y라고 했었죠. 왜냐면 Y축을 향해서 Y 값이 이렇게 변할 것이니까. 그쵸?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Y축을 기준으로 이 DA까지 떨어져 있는 길이를 우리가 X라고 이렇게 잡았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그림이 제가 요거를 잘못 그려서 조금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이 Y축을 기준으로 이 미소 면적 DA까지는 X의 값이 되고 X의 축을 기준으로 미소의 면적까지는 Y 값이 되니까 우리가 요 길이를 X 그리고 요 길이를 Y라는 것을 알면은 지금 너무 당연하게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R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R 값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죠? R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으로서 이제 우리가 풀어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R 제곱이 여기 R 제곱 딱 들어가 있으니까 갑자기 빨간색으로 했는데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DA로서 이렇게 이해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인테그랄이 들어있고 같은 미소의 면적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할 것인데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 거기다 플러스로서 있으니까 얘가 하나하나 나눠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나눠지고 플러스에 하나는 Y제곱 DA가 되겠죠. 자리가 좀 부족한데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위의 꼴과 이 꼴을 어디서 많이 봤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니까 IP 혹은 I의 G축 결국 G축 그리고 결국에는 P축 왜냐면은 극을 가리키게끔 우리가 단면을 돌려서 해석을 했으니까 그랬을 때는 얘가 X의 제곱 DA라는 것은 IY라는 것이었고 Y제곱의 DA라는 것은 IX니까 결국 이 IP라는 것은 IX와 IY를 갖다 더한 그런 어떤 값을 의미하겠다. 그리고 그 값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틀림 현상이 생겼을 때 그 비틀림을 막아내는 이 단면 자체에서 가져오는 어떤 그 반력 모멘트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했던 것은 IZ, IP는 IY 더하기 IX라는 것만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우리가 FE11에서는 이 어떤 비틀림에 대한 해석을 해서 뭐 이렇게 단면을 설계한다 뭐 이런 것까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IP는 IX 플러스 IY 이렇게 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회전 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지금 또 뭐 이렇게 필기를 하다가 좀 이제 많이 침범을 했는데 한번 또 새로운 종이를 가져와서 이따가 또 그림을 또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 반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회전 반경하면은 자, radius of gyration 되게 어렵죠 단어부터. gyration이 이제 그 어떤 회전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회전도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회전을 의미하고 radius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반지름 값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더 이것도 3D로 한번 그려보면은 이게 바로 X의 축으로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그래서는 여기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3D로서 제가 뭐 그림은 잘 못 그리겠지만 이렇게 3D로서 한번 물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이 X축으로 갔다가 이렇게 회전을 한번 받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회전을 받으면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은 이렇게 뺑뺑뺑뺑 돌겠죠. 근데 이 뺑뺑뺑뺑 돌 때 얘가 어떤 일정한 그 같은 그 반경의 길이를 가지고 돌지 얘가 뭐 우리가 쥐불놀이를 하시면 알잖아요. 같은 길이를 가지고 뺑뺑뺑 돌지 얘가 뭐 여기서 갑자기 넓어지고 여기서 뭐 짧아지고 여기서 넓어지고 짧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어떤 요 3D 입체 모양의 아니면 요 단면이 가지고 있는 요 중심부의 포인트까지 그러니까 무게 중심 혹은 그 단면의 도심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 포인트부터 요 X까지 여기가 이제 직각이 되겠죠. 뭐 그림이 좀 3D여서 조금 애매하게 보이지만 요 직각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그 수직거리가 R이라는 어떤 회전 반경 레디어스라는 그 반경을 가지고 이렇게 뺑뺑뺑뺑뺑 돌게끔 해준다는 것이 아주 이제 기본적인 회전 반경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물체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여기도 역시 이렇게 직각이 돼서 R이 되겠고 밑에 있을 때도 역시
네, 이렇게 직각이 돼서 R이 되겠고, 여기 또 그 단면이 여기 돌아갔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각이 돼서 이 값이 또 R이 되고, 그러니까 계속 같은 회전 반경을 가지고 이 단면적이 뺑뺑뺑뺑 돌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회전 반경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한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압축 부재 설계할 때 이제 압축 부재의 그 단면적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뭐 얘가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가 이제 뭐 short column인지 뭐 long column인지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걔네들에 대한 capacity를 구하는 것들이 식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는 어떤 그 구조에서 필요한, 구조 해석에서 필요한 그런 어떤 재료적 성질, 그러니까 단면적 성질이다. 그 성질, 수많은 설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 수많은 성질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R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B와 H라는 또 직각사각형 혹은 정사각형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얘 기준을 우리가 또 C라는 센트럴드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X축과 Y축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단면이 가지고 있는 면적을 우리가 A라는 에어리아를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위에서 아래로 P라는 외력을 한번 때려볼게요. 자, P라는 외력을 때린다면은 모멘트가 어떻게 발생하죠? 이 X축을 기준으로 위에는 들어가고 밑에는 나오니까 이렇게 발생하겠죠.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단면에서 발생하는 단면 2차 모멘트라는 것은 IX라는 것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때렸기 때문에 이렇게 모멘트가 발생했으니까 이 기준, 이 X축을 기준으로 갖다가 단면 2차 모멘트가 발생해서 그 외력 모멘트를 이겨내 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했는데, 방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력이 떨어졌을 때 이 C를 지나는 도심의 축 X축을 기준으로 갖다가 이 전체적인 단면이 회전력을 받는 것은 압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 정확하게 이 전체 단면이 이 X축에서 정확하게 얼마만큼 떨어진 포인트에서 이 전체 단면이 집중적으로 그 회전력을 받게 되는지 혹은 그 회전력을 버텨내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되게 해석이 어렵지만 일단은 이렇게 듣고 넘어가시면은 제가 이제 다음에 또 그림을 그려서 한번 좀 더 이제 알 수 있게끔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회전 반경이라는 것이 있어야 얘가 회전을 한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단면이 회전축 X축을 기준으로 회전력을 받기 때문에 어디론가 휘거나 어디론가 돌아가는 것은 대충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이 축을 기준으로 어디에 이 모멘트가 이렇게 꽂히는지, 이 힘들이 어디 꽂히는지 정확한 그 포인트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그 정확한 포인트, 즉 그 회전 반경이라는 이 R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X축과 Y축을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우리가 맨날 옛날에 그 2차 모멘트 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맨날 dy, 그 미소 면적, 미소의 폭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아주 작은 미소의 폭을 가진 D로서 얘를, 이 전체 단면 A였잖아요. 얘도 역시 전체 단면 A로서 이 지금 직각 사각형 혹은 이 B랑 H라는 디멘션을 가진 사각형의 단면을 이 미소의 폭, 그러니까 미소의 폭 dy라는 것은 사실 뭐 폭이 존재하지도 않을 만큼 엄청 작은 그런 폭이 가진 스트립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에어리아 역시 A로서 맞춰보자. 그랬을 때 이 X축을 기준으로 얘가 회전력을 받는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을 하겠죠. 그랬을 때 얘가 가져오는 이 강성값, 이 IX 값, 그렇죠? 이 IX 값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이 전체적인 단면이 가지고 있는 IX와 같아지게끔 할 수 있는 그 회전 반경이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요 R 값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이 바로 회전 반경이고, 요게 우리가 나중에 설계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좀 개념적인 이해는 어렵지만 사실 구하는 법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R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체적인 면적을 집중을 시킨 다음에 dy라는 미소의 폭을 가진 스트립으로 집중을 시키고, 얘가 만들어내는 강성 IX가 전체적 기존에 있던 그 단면이 가지고 있는 IX와 같아지게끔 만들 수 있는 그 회전 반경의 크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회전 반경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radius of gyration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IX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죠? 12분의 BH 세제곱 딱 나왔죠. 끝났는데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IX에 대한 식을 한번 성립이 되는지 한번 맞춰보자는 거죠. IX라는 것은 어떻게 했냐면 Y제곱의 DA가 됐었죠.
그렇죠. 근데 이 y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항상 이 x축을 기준으로 한번 요거를 보고 해볼까요? 자, 여기서 x축을 기준으로 여기 어떤 da라고 항상 우리가 미소의 그 면적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da가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무수히 많은 y들이 있었고 위쪽에 이만큼 많은 y들, 밑에 이만큼 많은 y들을 갖다가 다 곱하고 다 y를 제곱을 시킨 다음에 다 갖다 더한 것이 바로 이 단면 2차 모멘트의 정의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y 값들이 da가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y 값이 계속해서 변해왔지만 지금 여기는 어떻냐면은 dy라는 아주 미소의 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트립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dy에 대해서 이미 여기에서 우리가 이 x축에서부터 이 dy가 존재하는 이 스트립이 존재하는 이 포인트까지 그 수직 거리는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dy라는 폭은 더 이상 쪼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rx, 그러니까 이 r이라는 것은 항상 일정하게 여기에 이제 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r 제곱에 da가 되고 da만 우리가 이렇게 끊어보면은 얘가 da가 될 것인데 da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매개 변수로서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r이라는 값은 항상 일정하게, 그렇죠? 어딜 가든 항상 일정하게 r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같은 값을 계속해서 유지한 상태로 컨스턴트로서 남았을 때는 우리가 인테그럴 앞으로 이렇게 빼낼 수 있었죠. 그래서 r 제곱에 인테그럴 da였다. 그래서 r제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x축을 기준으로 떨어진 값이니까 좀 더 멋있게 r에 sub x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그렇죠? 그리고 곱하기에 이것은 이제 뭐였냐면 미소의 면적을 전체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한다 했죠. 전체 면적이 뭐였냐면은 바로 a였고 이것은 바로 기존에 있던 그 사각형 단면적을 응축해 놓은 그런 스트립에 대한 면적 값이었죠. 그래서 저거를 정리해 주니까 ix라는 것은 rx 제곱에 곱하기 a가 되니까 간단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구하고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구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rx 값이니까 rx 제곱이라는 것은 ix의 a가 되겠고 따라서 rx라는 것은 루트를 씌우면은 ix 그리고 over a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 rx는 저러니까 ry라는 것은 역시 iy의 a로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한번 rx라는 것이 지금 회전 반경이라는 레디어스 값이니까 레디어스는 유닛이 뭐죠? 뭐 센티미터나 인치인 그런 어떤 거리를 나타내는 그런 단위가 되겠죠. 한번 보면은 우리가 ix라는 것은 주로 센티미터 4제곱, 인치의 4제곱해서 이 거리를 4제곱한 그런 어떤 단위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리고 이 area는 이 거리를 제곱하고 센티미터를 제곱한 그런 단위가 되니까 4제곱에서 2제곱이 없어지니까 2제곱이 남은 상태에서 이 루트가 씌우니까 결국에는 인치와 센티미터인 거리의 유닛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 회전 반경이라는 것은 항상 센티미터, 그러니까 왜냐면 이 축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레디어스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센티미터나 인치 같은 거리의 단위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개념을 좀 이렇게 응축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시간이 또 길어졌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냥 간단하게 요 정도까지로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이 회전 반경,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우리가 그 단면에 대해서 설계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설계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제가 회전 반경에 대해서 어떻게 구했었는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리뷰를 또 해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해서 R이 나왔는지 요 식을 갖다가 외우신 다음에 다시 그때 이렇게 설계할 때는 어떻게 사용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좀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3문제 정도 나머지 연습 문제를 갖다가 다뤄보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